그날따라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학교를 마쳤고 집까지는 걸어서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죠. 그 아이가 집 앞 골목 CCTV에 찍힌 건 오후 2시 38분. 그 후로 그 누구도 아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남의 작은 읍내. 주민 대부분이 서로 얼굴을 알고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면 거기 어제 장 보러 갔던 엄마지? 하고 다들 인사하던 동네. 바로 그곳에서 한 초등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흰색 체육복 바지에 노란 가방을 메고 있었고 학교 앞 문방구에서 마이쮸 2개를 사고 나온 모습이 CCTV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1분, 2분, 5분. 아무도 아이의 발자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실종은 처음엔 단순한 가출로 처리됐습니다. 가방도 없어진 게 아니고 지문이 묻은 물건도 없었고 무언가 발버둥 친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가끔 집 나가요. 친구 집에 있거나 혼자 놀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죠. 아이가 곧 돌아올 거라 믿고 친구 집 문을 두드리고 놀이터 벤치도 가보고 버스 정류장 CCTV도 돌려보고 아빠는 밤새 손전등을 들고 동네 야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인근 읍의 또 다른 초등학생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학교 바로 앞에서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아이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을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경찰차는 매일 순찰을 돌았고 엄마들은 아이 손을 꼭 잡고 등하교를 시켰고 낯선 차량 하나가 마을 입구에 서 있기만 해도 신고 전화가 수십 통씩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세 번째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건 세 아이 모두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학교, 서로 다른 나이, 가족 배경, 성격, 동선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실종된 지역이 반경 4km 안에 몰려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데리고 간 거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어떤 차량도 어떤 인물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단서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질 무렵 한 아주머니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저수지 옆 공터에서 낯선 노란색 수첩을 발견합니다. 그건 첫 번째 실종된 아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는 젖어 있었지만 안쪽엔 흐릿하게 적혀 있었죠. 오늘도 그 사람을 봤다. 다시 나를 쳐다봤다. 엄마한테 말할까 말까?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그 글을 본 순간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누군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왜 모두 같은 반경에서 조용히 사라졌을까? 그리고 노란 수첩에 적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6월의 햇살이 조금은 따가웠지만 아이는 늘 그렇듯 학교 끝나자마자 가방을 메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고 있었고 아빠는 공구를 챙겨 트럭에 싣고 있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이 자신들의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 될 거라는 걸. 아이가 마지막으로 찍힌 CCTV는 학교 앞 슈퍼마켓, 노란 가방에 체육복 바지, 왼손에 1,000원짜리 2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카운터에 사탕과 딸기 우유를 올려놓고 잔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시간 오후 2시 38분. 그 후 그 어떤 영상도, 그 어떤 발자국도,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과 학교 사이엔 좁은 골목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로수 아래 자전거 2대가 자주 서 있던 곳. 그리고 골목 끝엔 작은 폐가가 하나 있었죠. 낮에도 음침한 그 폐가는 동네 아이들이 장난으로 귀신의 집이라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누구도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아이가 실종된 당일 그 골목 CCTV는 정전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딱 그 시간대만 관할 경찰은 말했습니다. 고장이 난 겁니다. 요즘 여름철 번개가 많아서. 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그때만 꺼졌어요? 그 애는 매일 그 길로 왔어요. 하필 그날만 왜요?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천 주변 폐건물, 농지, 산길, 누군가는 10km 떨어진 읍까지 자전거를 타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가방 끈 하나, 신발 한 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빠는 혼자 손전등을 들고 마을 뒤편 야산을 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애가 잘못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그리고 새벽 2시 이슬에 젖은 흙 위에 작은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곧 지워졌습니다. 비가 왔거든요. 다음 날 마을 입구에 전단지 수십 장이 붙었습니다. 교정초 2학년 김미경을 찾습니다. 노란 가방을 메었고 키는 122cm,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단지를 본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며칠 전에 폐가 앞에서 누굴 쳐다보던데. 폐가. 그 단어가 사람들 머릿속을 때리듯 울렸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늘 외면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목조 지붕, 꺾인 철문, 안이 보이지 않게 덧댄 검은 비닐창.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엔 아무도 안 살아. 거긴 오래전에 비워졌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가끔 밤에 불빛이 보였어. 누가 드나드는 것 같긴 했어. 경찰은 폐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먼지를 털며 안쪽을 뒤졌고 아이를 찾았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된 쓰레기와 동물 배설물 뿐이에요. 하지만 한 구석에선 비닐에 쌓인 비누 한 장과 새 것 같은 어린이 슬리퍼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색은 연분홍. 사라진 아이가 신고 나갔던 것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그걸 본 엄마는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슬리퍼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거예요. 그의 거예요. 우리 미경이 거예요. 그거 맞아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일단 감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감식 결과는 DNA 불검출, 즉 단서 없음.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아이는 점점 사람들의 입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매일 골목을 돌았고 아빠는 퇴근할 때마다 폐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골목 입구에 작은 사과 껍질이 깎여진 채 버려진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딱 아이가 좋아하던 모양. 딱 아이만 그렇게 깎아먹던 방식. 그걸 본 엄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얘가 여기 있는 건 아닐까? 어딘가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일이 한 아이의 실종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크고 어두운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 아이가 사라지고 2주.
마을엔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평온해진 척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인사를 나눴고, 아침이면 장을 보러 가고, 밤이면 고기 국물 끓는 냄새가 골목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의 틈틈이 사람들은 누가 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6일째 되는 날, 두 번째 실종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그 아이였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사는 11살 여자아이. 그날 오후 그녀는 학원차를 기다리기 위해 학교 앞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교문 CCTV엔 아이가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불과 7초에 불과했고 이후 화면은 이상하게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텅 빈 교문, 그리고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책가방은 그대로 벤치 위에 있었고 학원 가방 안엔 필통과 지갑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건드려지지 않은 듯 정리돼 있었죠. 경찰은 자발적 실종 가능성부터 조사했지만 부모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애는 절대 혼자 안 돌아다녀요. 겁이 많아서 손도 꼭 잡고 다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요 며칠 아이가 이상했어요. 수업 중에도 창밖을 자꾸 보고 쉬는 시간마다 자꾸 운동장 울타리 쪽만 쳐다봤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방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흰 종이에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쳐다봤어. 이번엔 가까웠어. 눈을 피하면 안 된대. 같은 말. 첫 번째 실종된 아이의 일기장에도 적혀 있었던 문장. 오늘도 그 사람을 봤다. 아이들 사이엔 어떤 공통의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존재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범죄 정황 없음. 아이들의 자발적 실종 가능성, 심리 불안에서 오는 가출 가능성. 기사들은 조심스러웠고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마을엔 말 못할 공기가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괜히 말 꺼냈다가 아무것도 모른 척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세 번째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8살 남자아이. 그날은 방과 후 특별 수업이 없는 날이었고 아이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귀가 중이었습니다. 엄마는 집 앞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모자를 쓴 아이가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죠. 엄마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수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 뭔가를 꼭 쥔 채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엄마 뒤로 차량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1분 후 놀이터로 다다른 그 아이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그 아이는 단 10걸음 앞에서 실종되었습니다. CCTV. 그 시간 놀이터 맞은편 빵집의 CCTV가 꺼졌습니다. 전기 공사로 인한 임시 정전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 손목에 에어태그를 묶고 동네 장터엔 외지인들 얼굴 사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나요? 이 차량 번호판 보신 분 계세요? 경찰은 공식적으로 연쇄 실종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차량도 사용하지 않았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동선을 미리 알고 있었고 CCTV가 없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한편으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 아닐까? 우릴 너무 잘 아는 사람 같아. 너무 가까워서 더 무서워. 그로부터 며칠 뒤 사라진 세 번째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낯익은 것을 발견합니다. 하천 쪽 철망에 뭔가 노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플라스틱 키링, 웃고 있는 곰돌이 인형, 첫 번째 실종된 아이의 가방에 달려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키링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거기에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흘린 게 아니었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라는 듯 그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링 뒤쪽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펜으로 적힌 한 줄. 지금도 아이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 문장은 누가 쓴 것일까요? 아이 자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사라지게 만든 그 사람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장 보러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지나가는 사람이라곤 하루에 몇 명도 되지 않는 외곽의 오래된 공터. 진입로는 묘하게 휘어져 있었고 잡초는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으며 쇠사슬은 녹이 쓴 채로 땅바닥에 풀려 있었습니다. 그 공터 옆으로는 작은 저수지가 있었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그 옆엔 되도록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거기 예전엔 먼 창고였나 봐요. 근데 몇 년째 비워져 있거든요. 가끔 들개가 올 때가 있어서 좀 으스스해요. 그런 장소에서 그 아주머니는 작은 노란색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비닐도 없이 맨살 그대로 젖은 흙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 모서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무심코 주워든 수첩이 첫 장에는 연필로 적힌 이름 김미경, 바로 첫 번째 실종된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들고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수첩을 확인했고 수첩 속의 글자들은 절반은 번지고 절반은 흐릿하게 살아있었죠.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한 아이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글들은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또 봤다. 눈 마주쳤다. 계속 여기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알면 안 된대. 계속 보고 있어. 그리고 맨 뒷장. 마치 울면서 적은 듯 손이 덜덜 떨린 흔적 그대로 남은 글자. 이건 꿈이 아니야. 그날 밤 엄마는 수첩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애가 겁이 많았어요. 무서우면 꼭 저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수첩이 발견된 공터. 그곳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피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몇 년 전 그곳은 창고처럼 사용되던 곳이었고 그 안에서 노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게 몇 년 전 일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첩이 발견된 지점은 바로 그 창고의 뒤편,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후문 계단 아래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지문도 CCTV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폐쇄된 저수지 근처에 낡은 캠핑 의자와 불에 그을린 담배꽁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최근의 것이었고 누군가가 그곳에서 자주 머물렀다는 단서였습니다. 그 사실이 공개된 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실종된 아이의 고모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한 장의 사진을 꺼냅니다. 이거 우리 진영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에는 초록색 나무들 사이 검은 모자를 쓴 사람 하나가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엔
초등학교 4학년이 쓰기엔 너무 어른스러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경찰은 두 사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두 아이 모두 사라지기 전 특정 대상의 감시를 받았고 그것을 기록하거나 그림으로 남겼다는 것. 그리고 수첩, 그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숨죽여 쓴 한 아이의 마지막 기록. 그리고 수첩 속엔 이름이 적힌 메모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다만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고 수십 번 스캔을 돌려 겨우 복원된 그 이름은 임경식. 그 이름은 한때 그 마을에 거주했던 공사 인부였습니다. 몇 년 전 공사 사고로 손가락이 일부 절단되었다는 기록이 있었고 이후 자취를 감췄다고 했죠. 경찰은 그의 흔적을 추적했지만 신호는 이미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주소지엔 아무도 살지 않았고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카드 기록은 실종된 첫 아이가 사라지기 며칠 전 바로 그 읍내 편의점에서 끊긴 상태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조용히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본 그 사람, 저수지 옆 공터의 흔적, 노란 수첩의 비밀, 그림 속 검은 모자, 사라진 인부, 임경식.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조각, 아이들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을 사람들조차 숨죽이게 만드는 더 깊은 흔적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건 10년 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라졌던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단지 그땐 그 아이가 집 나간 줄 알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지도는 오래된 서류 더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센터 한 구석, 폐기 예정 문서 상자 속에서 한 직원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죠. 누런 종이 위엔 동그란 표시들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었고 그 옆에 아이들 이름이 조그맣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선자, 김정희, 정윤이. 처음엔 그냥 낙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 속에 표시된 이름 중 일부는 실종이라는 단어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지도를 수거했고 분석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지도에 표시된 장소들은 최근 10년간 인근 지역에서 아동이 사라졌던 장소들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섬뜩했던 건 그중 사건은 실제로 기록조차 남지 않은 실종이었고 신고되지 않았던 사건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7년 전 인근 마을에서 조부모와 함께 살던 아이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며 가족이 포기했던 사건. 또 하나는 부모가 이혼하며 조용히 아이를 친척에게 보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론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아이의 이름.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록한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관찰하고 표시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실종이 연쇄적으로 벌어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단지 최근 몇 달의 일이 아니라 수년간 은밀히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 더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그냥 조용히 넘어간 줄 알았거든요. 그 지도, 그리고 노란 수첩, 아이의 그림,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진 임경식. 이 모든 조각이 향하고 있는 중심은 단 하나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저수지 너머의 폐창고. 그곳은 첫 수색 당시엔 폐쇄된 공간이라며 무시되었지만 지금은 사건의 모든 실마리를 품고 있는 장소로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수색은 특수 장비와 경찰견 그리고 외부 수사 전문가들까지 투입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땅속 금속 물체로 보이는 무언가가
포착됩니다. 지하 1.7m, 창고 뒤편의 콘크리트 아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그 순간 조용히 멈춰선 듯 했습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삽이 흙을 드러내고 마지막 한 겹의 흙이 젖은 소리를 내며 드러났을 때 그 안엔 녹슨 철제 박스 하나가 모래와 진흙 속에 반쯤 묻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숨을 삼켰습니다. 박스 안엔 작은 신발 4켤레, 아이들 손바닥만 한 인형, 연필 조각, 그리고 누군가의 사진들. 사진에는 놀이터, 학교 앞, 골목길, 그리고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찍힌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항상 멀리 있었고 정확한 초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아래 손글씨는 분명했습니다. 관찰 3일차 뒤따름, 관찰 12일차 오후 단독 이동, 대상 고립시간 파악 완료. 그건 기록이 아니라 사냥 일지였습니다. 그날 밤 조용하던 마을은 경찰차의 사이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창고 근처로는 단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은 막혀 있었고 사람들의 희망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때 사건을 쫓고 있던 한 기자가 수첩의 이름 임경식을 다시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바로 임경식이 예전 거주지에서 지도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 그가 수년간 특정 지역의 구조를 직접 걸어다니며 골목 구조와 통행량, CCTV 위치까지 기록했다는 사실. 그가 만들던 지도, 바로 아이들의 실종과 연결된 사라진 동선의 지도였던 겁니다. 이제 남은 퍼즐은 단 하나.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걸까? 사건은 실종에서 실체로, 의심에서 공포로, 그리고 이제 희망과 절망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창고 아래 철제 상자, 그 안에 담긴 아이들의 물건과 사냥 일지, 지도 위에 낙인처럼 찍힌 이름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단어를 뽑아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어느새 살아있을 리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려 했습니다. 그 정도면 포기해야지. 그래도 오래 찾았잖아요. 죽은 줄로 생각하고 마음을 접어야. 그러던 어느 날 사건 발생 지역과 20km 떨어진 산속 야영장에서 폐기된 핸드폰 한 대가 발견됩니다. 한 등산객이 물 마시려고 찾은 계곡 옆 수풀에서 우연히 주운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은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다행히 외관은 깨끗했고 배터리를 연결해보자 전원이 켜졌습니다. 핸드폰 안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VID 804, MP4. 파일을 재생한 경찰은 숨을 삼켰습니다. 어두운 방, 손전등 불빛이 벽을 비추고 있고 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그림자, 머리가 짧은 남자아이.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키더니 곧장 뒤편에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낡은 매트리스, 2명의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중 하나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엔 노란 고무줄 팔찌가 감겨 있었습니다. 실종된 3번째 아이가 항상 차고 다니던 것. 그 순간 모든 경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상엔 소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음성을 제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마지막 작은 글씨로 카메라 아래 적힌 문장이 스쳐 지나갑니다. 시간이 없다. 빨리 와줘요.
산 북사면 물소리 들리는 곳. 경찰은 즉시 해당 지역으로 수색대를 투입합니다. 그 산은 울창한 숲과 깊은 골짜기로 일반인은 거의 접근하지 않는 곳이었고, 특히 북사면은 바위가 많아 예전에도 조난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위험지대였습니다. 수색대는 드론과 탐지 장비, 경찰견까지 동원해 물소리라는 단서에 집중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3시간째 경찰견이 반응합니다. 작은 계곡을 따라 한참을 올라간 곳, 바위 뒤편에 나무로 위장된 입구가 있었습니다. 좁고 낮은 통로, 입구는 흙과 가지로 덮여 있었고 사람 한 명이 겨우 기어 들어갈 만한 높이였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그 안으로 진입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실종된 아이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낡은 운동화, 이름표가 떼어진 체육복, 그리고 벽에 붙어 있던 종이 한 장.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작게 그러나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숨을 삼켰습니다. 더 안쪽으로 진입한 수색대는 사람이 머무른 흔적들, 먹다 남은 통조림, 빈 페트병, 그리고 담요 3장과 작은 램프를 발견합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은신처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불과 하루 전까지 누군가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 인근에 CCTV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출입 기록도 흔적도 남지 않았지만 그 은신처는 계속 관리되고 있었고 아이들이 직접 쓴 구조 요청 메시지는 절박했습니다. 우린 아직 여기 있어요. 한 명은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강제로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과 누군가가 주기적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살려두고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누군가가 지금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수색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인부 임경식의 마지막 통신 기록을 추적했고 그가 최근까지 산 근처 외딴 민가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벽장 속에서 흙으로 얼룩진 종이 뭉치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손으로 직접 그린 또 다른 지도였습니다. 아이들의 위치, 이동 경로, 감시 시간대, 그리고 종이의 맨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아이들을 찾기 위한 전국 규모의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상, 그 구조 요청, 그 흔적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살아있다. 그리고 마침내 산 중턱 오래된 폐방공호에서 첫 번째 아이가 구조됩니다. 말없이 빛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의료진의 품에 안깁니다. 그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손으로 2개라는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아직 2명이 더 남아 있어요. 이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왜 납치되었고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그리고 누가 왜 그들을 그렇게 숨긴 것인지 그건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지켜봐야 할 이야기입니다.